지금부터 제62회 보험연구원 산학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상명대 이경입니다. 오늘 주제는 보험산업과 신탁입니다. 한국의 보험산업은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축적된 그 가계 자산을 좀 더 경제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뭔가 유도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등 굉장히 그 근본적인 환경 변화와 맞닥뜨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서 신탁을 어떻게 보험과 연계해서 그런 그 난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를 맡아주실 그 김계환 팀장님, 그리고 저기 세 분의 그 토론자들, 김규동 보험연구원 박사님, 그리고 문재규 하나은행 팀장님, 그리고 박민선 손보협회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미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김기현 팀장님께서 30분 해 주시고요. 발제 끝나고 나면 그 세 분의 패널 토론자분들께서 각각 10분씩 토론 진행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응답 해 주신 다음에 이 패널 토론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그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현장 참석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세미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발제 30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주제를, 발표할 맡을 교보생명 김계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보험 산업과 신탁이라는 주제로 이제 주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교보생명에서 한 15년 정도 웰스 매니저 업무를 하다가 주로 이제 VIP 고객님들, 주로 뭐 상속 증여, 종합 자산 관리 이런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업무를 했었어요. 그런 중에 가장 많이 좀 이제 우리나라 어떤 종합 자산 관리 시장에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북미나 아니면 유럽 같이 이제 대대손손 뭐 가문의 유지를 위해서 종합자산 관리할 수 있는 위탁 관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고령층 재산 관리와 어떤 지출에 대한 문제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탁이 굉장히 좀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경영층하고 논의를 해서 한 3년 전에 교부생명은 좀 종합재산 신탁 사업을 미래에 좀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 신탁이라는 게요, 보험 산업과 굉장히 연관성도 많고 보험사들한테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프거나 죽거나 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이제 제대로 관리해주는 역할이 신탁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에 특히 생명보험은 누군가가 죽거나 아플 때 그때 이제 그 보장을 지급하는 게 주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험 산업과 신탁이 좀 연관돼서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 신탁에 대한 어떤 가치나 그다음에 또 이해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 아직 좀 우리나라에 좀 보편화돼 있는 건 아니죠, 신탁이. 그래서 좀 많은, 그 알려지는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순서는요, 먼저 종합재산 신탁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업에서 실제 신탁 계약도 진행하고 상담도 진행하면서 있었던 사례들을 조금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국내 아직 종합재산 신탁 산업이 아직 미활성화돼 있고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제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이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초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굉장히 빨리 고령화됐다고 하는데 일본보다도 고령사회 도달은 17년, 초고령화 사회는 9년 정도로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보험 산업이
교육보험이라는 게 조금 특수한 보험이긴 하지만 우리가 1970년대를 보는 것처럼 이제 20세 이하의 미성년자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당시 때는 어, 이 자라나는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미래에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때 교육보험을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죠. 2000년 전후를 보면요. 4, 50대의 어떤 그 가족으로서 가장의 경제 활동, 그다음에 또 노후 준비, 그래서 연금이나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던 시기이고 현재까지도 생명보험사들은 주로 이제 연금이나 종신보험에 많은 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60세, 70세, 80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미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4, 50대 인구가 많을 때는 신계약이 계속 들어오죠. 계속 보험료를 내는 신계약자들이 들어올 텐데 이때가 되면은 보험금의 지급이 많아지는 시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보험사들도 이제 재무적인 압박이 올 것이고 또 보험사 역할도 그렇고 보험 산업 입장에서 볼 때 이 지급의 과정에서 어떻게 고객들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것들이 간병, 요양, 돌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많이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현재 치매보험에 가입을 하고 혹은 개호 상태를 대비하는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보험금을 누가 타냐면 당사자는 치매, 개호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직접 수령해서 사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청구 대리인을 해서 가족이 받아가는데 이 가족이 그 병원비, 간병비에 쓸지 안 쓸지는 이제 그 지정청구 대리를 믿어야 되는 건데 사실 직접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이제 보험의 가입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 종합재산 신탁이라는 건 이제 고령 시대에 점점 재산 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이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더 발전돼야 될 산업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구 구조를 한번 좀 봤고요. 시니어 계층 분들의 종합재산 관리 재무적 니즈를 보면요. 증여 참 많이 하시죠. 절세가 된다고 해서 하는데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후회할 일이 없을까? 내가 치매 걸리면 내 가족들이 내 재산을 마음대로 쓰진 않을까? 나를 잘 돌봐줄까? 상속하면서 많이들 다툰다는데 어떨까? 그 재산을 자식들이 많이 까먹는다는데 부자 3대 못 간다는 속담처럼 괜찮을까? 내 기업을 첫째한테 좀 물려받고 기업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은데 둘째, 셋째가 가만히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상속 이야기를 보면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좀 놀랐었는데, 지난 10년간 사실 상속의 소송 건수가 이혼 소송의 2배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거죠. 5만 6천 건 정도인데, 이 중에 83%는 소송가액이 1억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 유류분 소송의 대부분은 몇 천만 원 때문에 법정에서 가족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어떤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속이라는 것이 뭔가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들어 이제 이 치매머니 이슈가 좀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현재는 제가 가장 최근 기사로 본 건 한 172조 원 정도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400조 원 한화 기준으로요.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가족들에게도 불행이지만 이제 국가 경제적으로도 내수 경제가 악화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여겨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부자 노인, 가난한 청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이 베이비 부머,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베이비 부머의 세대가 좀 집중돼 있는 것들은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경제 활동기인 동안에 경제가 급성장을 하죠. 경제가 급성장을 하면 자산 가치도 상승을 합니다. 결국 베이비 부머 세대 주머니에 돈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세대는 기회가 없죠. 저성장의 굴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 가치 상승률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갇혀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한 65.7% 정도 이렇게
60세 이상 시니어 주머니에 돈이 다 잠겨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한 40%대지만 이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령화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신탁에 대한 가치가 좀 사회적으로 니즈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서 시장이 좀 더 커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재단 신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봤을 때, 먼저 간병이나 돌봄, 요양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양, 주거, 시니어 복지 관련된 부분들.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지금 독거노인이요. 60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 가구가 이미 30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요. 그럼 이 300만 명은 사실 내가 갑자기 뭐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구가 이미 300만 가구가 넘어섰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누군가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 필요성이 좀 존재하고요. 노인 의료 복지 재정 건전성 유지에도 필요하고요.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이 빨리 이동을 해야 청년 세대가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치매머니 발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사례들을 보면요. 여기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전부 제가 직접 상담을 했거나 저희 이제 직원들이 상담을 했던 사례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요거는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볼게요. 유언대용 신탁의 케이스인데요. 74세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딸인데 굉장히 좀 경제관념도 투철하고 사위도 듬직해요. 좀 믿을만하죠. 둘째는 벌써 딱 이미지에서 그려지시죠? 예, 무직이고 미혼이고 경제관념이 없다고 합니다. 이 고객님이 원하는 거는 재산은 뭐 한 100억이 좀 넘게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을 사후에도 매각이 안 하고 계속 좀 재산이 유지되길 바래요. 그랬을 때 그냥 유언장을 써서 첫째한테 50% 주시고요, 둘째한테 50% 주시고요. 보통 그렇게 진행했을 때는 재산상의 다툼을 유언장을 통해 갖고 최대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재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유언장으로는 좀 담아내기가 어렵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내가 지금 신탁을 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그냥 임대료를 똑같이 주세요. 재산권은 이제 신탁을 하면서 수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됐겠죠.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면 첫째 딸한테는 2분의 1을 상속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랑 현금은 배우자에게 주세요. 배우자가 거주하고 계속 쓸 수 있게. 건물의 2분의 1은 아들한테 그냥 주지 마시고 임대료만 주세요. 그리고 뭐 일정 조건 예를 들면은 이 경우엔 그랬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뭔가 굉장히 변화가 와서 엄마랑 딸이 동의를 하면 그때 소유권을 넘겨주세요. 결혼도 안 하고 계속 저렇게 살면 뭐 계속 임대료만 주시고 재산 관리는 뭐 여기 지금 뭐 딸이나 엄마가 이제 대신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요청을 해왔다는 거죠. 유언대용 시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나의 통제권을 벗어나는데 내가 사망한 이후에도 내 계획대로 재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을 승계하는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재혼 가정이신데 전 부인 사이에 장남, 현재 부인 사이에 차남을 두었어요. 현재 주식은 본인이 70%, 현재 부인이 30%예요. 근데 전 부인과 낳은 장남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에 대한 소질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70%를 다 장남에게 주려고 해도 결국에 유류분으로 현재 배우자와 그다음에 차남에게 유류분으로 뺏기고 나면 장남에게 50%를 실질적으로 주기가 어려워요. 이랬을 때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15% 주식을 신탁하는 거죠. 신탁을 해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보통 경영권과 이제 배당의 권리가 있죠. 예. 근데 보통 상속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재산에 대한 어떤 이익, 수익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당에 대한 권리는 차남에게 그대로 가되 의결권에 대한 부분은 신탁사가 이제 장남과 어떤 경영권에 대한 것들을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해서 장남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플랜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증여신탁 이야기해 볼 텐데 우리가 주로 절세 목적 때문에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세금 신고하고 나서도 이 재산에 대한 통제는 직접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증여하고 난 이후에 자녀가 이혼을 한다 그랬을 때 혼인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자녀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던가 아니면 뭐 대출을 받는다던가 부동산을 팔아치운다던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좀 걱정거리들이 생기는데요. 조건부 계약을 하게 되면 됩니다. 조건부 계약에는 이 증여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여 계약을 원인적으로 취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보통 뭐 효도계약서라던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증여계약서의 조건을 달아놓고 자녀가 이행하지 않으면 돌려받으려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 자녀 상대로 증여재산 환원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법원에 가서 아들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증여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매도나 대출이나 이혼, 기타 중요 사유 발생했을 때는 이 재산을 증여 이전 소유자인 아버지에게로 어, 다시 환원한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증여 계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경우에도 이제 주의 어떤 가치는 증여 이후에도 재산과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자 함이죠. 장애인 신탁 같은 경우에 장애인특별법에서 증여재산 장애인에게 증여를 했을 때는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을 둔 어머니가 내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우리 아들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이 들었을 때 살고 계신 아파트를 주고 싶으셨어요. 10억 원 정도, 시가 1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그냥 증여했다라고 한다면 증여세가 한 2억 2,500 정도 나올 상황이었는데 신탁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5억까지 장애인 특별법에서 신탁을 통해서 증여했을 때에만 이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을 통해서 증여함으로 인해서 증여세를 한 1억 4,50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후견 신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년 후견인 제도에서 보통 미성년자라던가 이제 인지 장애가 있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법정 후견, 한정 후견, 특별 후견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는데요. 이 임의 후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를 돌볼 사람을 내가 지정하고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허락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분은 이제 초기 치매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3명 있는데 둘 다 좀 원거리에 살고 있고 함께 사는 이 아주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자녀. 예, 이 자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재산 관리를 할까, 나를 방치하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이제 후견 신탁을 했는데요. 내가 이제 치매 중증으로 가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재산 관리하겠다. 내가 중증이 되면 이제 딸이 내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등을 사용하고 수탁사는 이제 그 재산을 잘 좀 지켜달라. 그리고 사망할 때는 자녀 재산을 이제 상속을 진행해달라. 뭐 이런 것들. 내가 아파도 의식이 없어도 내 재산과 나의 돌봄을 맡길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입니다. 치매머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인데요. 작년 11월 12일 날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0년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제도인데요. 어,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신탁사가
지급받아서 재산을 관리하게끔, 보험금을 관리하게끔 하는 제도죠. 이런 분이 계셨어요. 49세이고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망을 보장으로 하는 이제 종신보험에 가입을 돼 있는데 말기암에 걸리신 거죠. 근데 이분의 가장 큰 걱정은 아직 9살밖에 안 된 자녀예요. 어, 당연히 이제 사망하게 되면은 자녀한테 보험금이 가더라도 엄마가 관리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됐던 거죠. 예를 들면 내 보험금 청구와 관리를 신탁부서에서 하고 매월 300만 원 정도씩 생활비와 양육비로 그리고 학원비로 직접 송금 관리를 하고 자녀 재산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직접 지급해줬으면 좋겠다. 사망보험금이 나왔지만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의 플랜을 짜서 그 보험금이 사용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네, 이게 이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가치인데 이게 지금 법적인 상황이 현재 어떠냐면요. 음, 여러 가지 다양한 보장성 보험이 있겠지만 현재는 일반 사망 보험에 대해서만 이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재산 신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거나 죽거나 이런 분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고 개인의 재산 관리에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현재 아직까지 조금 그 개선돼야 될 법제도들 때문에 활성화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자본시장법인데요. 이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은 2009년에 시행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뭐 간접투자, 그다음에 신탁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대부분 보면 이제 다 투자 상품을 관할하는 이제 법령들이죠. 이 법들을 다 통합해서 자본시장법으로 시행을 하게 됐어요. 이 자본시장법 제정 목적은 금융투자업자들이 내가 만약에 신탁업법을 하고 있다? 다른 투자 산업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허용해주는 영역이었어요. 금융투자업자 진입 요건들을 좀 확대한 거죠. 그다음에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를 뭔가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투자자 보호.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투자라는 거는 원금 손실이 있고 불안전 판매에 의한 어떤 고객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막고자 하는 게 자본시장법의 가장 큰 취지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신탁업법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신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의 제재를 포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이런 것도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제 총칙에 보면은, 음, 이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제 금융투자 상품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의 총액,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금이죠, 원금.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풀었으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탁법 78조 1항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이제 그 원본의 성질을 이용 개량행위만 하는 신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아닌 거를 의미하죠. 이런 경우에는 관령 신탁이라고 보면서 얘는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금융 투자 상품에서 제외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좀 아쉬움은 뭐냐면 이렇게 관령 신탁을 좀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자본시장법 어디에도 그런 관령 신탁은 제외되기 때문에 어떤 예외적인 적용을 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령 신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뒤에 가보면 다 모든 법조항이 그냥 신탁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본시장법의 42조에 보면 신탁사가 위탁받은 업무에서 본질적인 업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탁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된다. 누구한테 재위탁을 주지 못해요. 기본적으로는 제3자에게 신탁받은 재산을 다시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이 본질적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는 재신탁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보관을 관리하는 재산을 그리고 보관 관리 계약의 체결과 해지 업무 이런 부분들은 신탁사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가 다양한 재산인데 보트를 맡겼어요. 아니면 요트, 진짜 부자분들 같은 요트 같은 거 큰 거 몇십억짜리 있을 거잖아요. 신탁사가 직접 관리해야 돼요. 사실 요트를 관리하는 전문 회사에 다시 맡길 수 있다라면은 더 가치가 훨씬 높을 텐데 그런 것들이 현행법상에서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인데요. 이 부분의 제재 사항은 뭐냐면 자본시장법 103조에는 열거주의, 다음에 열거에는 재산들만 신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금전 채권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근데 금전 채권이라는 거는 민법상에서 보면 채권은 확정성이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재해 사망을 보장으로 하는 보험에 들었어요. 재해로 죽을 수도 있지만 자연사할 수도 있죠. 확정이 아닙니다. 그 일반 사망 보험은 왜 되냐? 일반 사망은 다 하거든요. 죽는다는 자체는 누구나 죽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현재 일반 사망만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열거주의 IA 103조항조차가 애초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신탁법에서는 포괄주의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자본시장법이 이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어떤 재해 사망이라던가 아니면 치매나 간병 관련된 보험들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작년에 시행령을 만들 때 뭐 자본시장법 108조에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한 정하는 행위들은 할 수 있다. 근데 안 되는 것도 있다. 제재사항을 두고 있어요. 시행령을 작년에 만들 때, 이 일반 사망 보험 같은 경우에도 좀 제한을 뒀습니다. 어, 금융위가 정할 고시하는 금액 이상 3천만 원 이상일 것.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할 것. 그 다음에 수익자도 이렇게 좀,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왜 진한 글씨로 해놨냐면은, 이게 사실 잘못 만든 시행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다는 얘기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애초에 보험 계약자는 아시겠지만, 사망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아니,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죽는데 어떻게 내가 수익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제가 기업 승계 사례에서 주식을 15% 정도 신탁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자본시장법 112조의 의결권 관련해 가지고 주식이 신탁됐을 때는 발행 주식 총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주식을 30%, 40%를 신탁하고 그 신탁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제한이 15%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이 부분들이 좀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의의견 제도인데요. 이 임의의견 제도가 사실 분명히 내가 나를 돌볼 사람을 미리 법적으로 지정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재산 관리를 맡기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가장 본인의 의지를 많이 반영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활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 한 십몇 년을 봐도 거의 뭐 열 몇 건밖에 이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 비용 부담이라던가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허용받고 난 이후에도 뭔가 이제 재산을 사용하는 부동산 처분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다가 뭐 논의 시간에도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제 민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느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자본시장법 자체가 이 3조의 관리형 신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분명히 투자의 위험성 자체, 원금 손실 위험이 없고 위탁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관리되는 신탁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굳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신탁법의 적용만으로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죠. 사실 이 부분이 근데 뭐 금융위원회 담당자하고도 소송을 했는데 뭐 이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법이라는 부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 보니까 언제쯤 그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치매머니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치매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보험금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꼭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랬을 때 기대 효과는 재신탁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신탁받으면 부동산 관리회사에 뭐 요트를 받으면 요트 관리 회사에, 미술품을 받으면 미술품 관리 회사에 재신탁할 수 있는 것들이 원활해질 수 있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같은 경우에 확장될 수 있고, 기업 승계라던가 이런 쪽에 좀 더 실효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자본시장법 내에 관리형 신탁에 대한 세부적인 그 지침들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제언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이제 고객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신탁에 대한 아직 인식이 초기 단계이고 또 뭔가 어떤 동기 요인을 주어야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이제 좀 어떤 것들이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음, 상속세, 유언대용 신탁에서 미국 같은 경우가 상속세 감면을 해주거든요. 유언대용 신탁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재산을 말 그대로 많이 노출하게 되기 때문에 조세회피 위험도 적어지고요. 또 상속 다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비용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속세 감면이라든가 증여 같은 경우에 증여 신탁 같은 경우에 증여세 감면 그 무엇보다 이제 후견 신탁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분들이 자신의 계좌나 부동산 등을 신탁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년 세대가 빈곤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결혼할 때 쓰는 돈이나 또 손주를 낳아서 교육시키는 비용들을 굉장히 좀 큰 금액을 비과세 해줘요. 신탁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럼 정부에서는 신탁사가 실제로 그 돈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지 통제하기도 좀 쉬워지죠. 왜냐하면 손주 교육 자금이에요. 그러고 엉뚱한 데 이제 쓰거나 투자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본은 요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무령 세대 분들이 현금 재산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달 특히 앞으로도 보면은 생활비가 국민연금이라던가 퇴직연금 이런 쪽이 이제 주요 나의 생활비 출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독거예요? 난 결혼 안 해서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요. 근데 국민연금만 받다가 내가 치매 걸리면 누가 내 국민연금을 관리하면서 나를 돌봐주고 간병해주고 해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라던가 퇴직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신탁이 돼서 재원이 관리되고 이 사람이 아프거나 죽거나 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나 이게 제도화가 안 돼 있진 않은데 현실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주제 발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논의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종합 재산 신탁 종류별로 뭐 유언 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 유용성에 대해서 잘 소개를 시켜 주셨고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이제 그 자본시장법 적용을 좀 배제를 할 그 영역 그 관리형 신탁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고 신탁법만 적용하면 훨씬 더 그 유연한 적용
활용이 가능해져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자본시장법 내에서라도 이 뭐 관리형 신탁에 대한 상세 규정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수요 측면에서 유인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세제 측면에서의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이제 발제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토론은 우리 그 보험연구원의 김규동 박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원 김규동입니다. 그 김계환 팀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김계환 팀장님은 뭐 예전 그 6월에 그 보험연구원하고 RMI 보험경영연구소가 같이 그 치매 신탁에 대해서 세미나 할 때도 이제 토론자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는 그래도 좀 신탁에 대해서 가장 경험이 많고 그 관련 지식이 가장 많은 분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어서 오늘 발표도 굉장히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올 상반기에 그 보험 청구권 신탁과 관련해서 이제 보험 산업이 어떻게 신탁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고 김기환 팀장님 그 발표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다시 좀 해봤고요. 좀 그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본다는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뭐 그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뭔가라고 일단 본다 그러면 흔히 이제 고령화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노인 빈곤 문제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쓸 수 있는 재산이 없다. 또는 이제 뭐 그 집 하나 있는데 이제 뭐 노후 자금이 없다. 뭐 이런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많이 최근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이제 치매 인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올해 이제 97만 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년에 이제 100만 명 넘을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순하게 그냥 인구, 그 지금 고령자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60세 이상의 그 치매 발병, 유병률은 이제 10%가 좀 안 되는데, 80세 이상은 이제 40%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면 그 지금 60세 되는 인구가 80세가 넘어가면서 그 치매 인구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고령화로 인해서 이 치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또 다른 두 번째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기환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령자의 어떤 자산 편중 문제, 이게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산이 편중되는 문제도 있는데 20, 30대에 비해서 60대 이상이 자산이 더 1인, 그러니까 가구당 자산도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두 가지 효과가 겹치면서 고령자의 자산 편중 문제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인가 보면 그 일단 뭐 노인 빈곤 같은 경우는 뭐 금융자산이 부족하고 또 노후 생활비라든지 요양 비용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뭐 치매 인구 증가는 뭐 최근 뭐 정부에서도 이제 보도 자료를 발표를 하고 했지만 뭐 자산 관리, 노후 관리, 요양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가구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령자로 자산이 편중되면 뭐 소비나 투자가 감소를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저성장이라든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실물 자산을 유동화를 통해서 노후 비용 관리를 할 수 있죠. 이게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반적으로 뭐 주택연금이라든지 뭐 농지연금 같은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치매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뭐 치매 머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사전적으로 그래서 뭐 의무 후견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전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그 관리해 다오라고 뭐 자식이라든지 뭐 사전에 설정한 뭐 의무 후견인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령자로 자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세대 간 자산 이전 계획을 좀 미리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증여를 한다든지 체계적으로 또 유언을 통해서 어떻게 상속을 할지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주택연금, 농지연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치매가 발생하고 내가 어떤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거기서 나오는 자금이 나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임의후견 제도를 활용을 했지만 주로 뭐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이 많이 하겠지만 가족이 과연 내가 사전에 얘기했던 방식대로 이 자산을 관리를 하고 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뭐 그런 뭐 징여나 유언을 통해서 했을 때도 아까 뭐 팀장님 발표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이게 내 통제권을 벗어났을 때 내 의사대로 그 이게 관리가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결국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결국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과연 이제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신탁이라는 것이 지금 제도 하에서는 이제 거의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신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입이 저조하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신탁 가입에 대한 수요가 낮은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원인을 뽑을 수 있겠죠. 일단 가입에 대한 유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일단 뭐 맨 마지막 네 번째 뭐 본인의 건강에 대한 과신 이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나 아직까지도 충분히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고 아직 건강하다. 뭐 한 60대 정도 됐을 때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이 신탁에 대한 가입은 마치 보험에 가입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험도 지금 당장 그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내가 나중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또 죽게 됐을 때 그 보험의 어떤 뭐 중요함을 깨닫게 되듯이 지금 당장은 신탁에 대해서 별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아, 신탁을 가입을 했었다면 훨씬 더 이 순간을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그 편리하게 어, 모면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신탁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그래서 경제적인 유인이 부족하게 되죠. 일단은 가입을 하게 되면은 당장 불필요하게 보이는 그런 관리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탁 가능한 재산이 그렇게 크지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고령자들 같은 경우 보면 그 자산의 한 20%만이 이제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한 80% 이상이 실물자산. 그것도 대부분이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고요. 그리고 이 금융 자산 중에서도 뭐 실제적으로 신탁이 가능한 일단 보험 자산은 일단 신탁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개인연금이라든지 저축성 보험 같은 것들도 금융 자산에 포함이 되지만 그건 신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치매가 걸리거나 했을 때 내 생활비, 내 요양비로 쓸 수 있는 신탁 가능한 재산은 굉장히 소수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역시 신탁 가능한 재산이 일단 부족하다. 그리고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적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은 현 제도상에서는 일단은 뭐 그 국민연금법이라든지 뭐 근태법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신탁은 그 수급권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신탁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탁의 홍보나 이제 소비자 교육이 부족하죠. 지금까지는 뭐 그 주로 고액자산가들이 그 신탁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중산층이라든지 그렇게 소액자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금융기관들 차원에서도 별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고객층은 아니고 본인들도 그렇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신탁을 하게 되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체결에 대한 부담, 아까 말씀드린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지금부터 왜 내가 이걸 남한테 관리를 맡겨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그리고 신탁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인프라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그 신탁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인, 투자 맞나요? 용어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뭐 특정한 그 투자에 관한 또 어려운 또 시험을 또 거쳐야 되고, 자격을 따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그 대행인 자격을 또 취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관령 신탁이라는 것이 범위가 굉장히 편협하게 설정이 되어 있죠.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 자본시장법을 보면 관령 신탁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신탁 재산이 금전인 경우는 그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일단 신탁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정기 예금에 넣어놓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현금이 신탁 재산에 있으면 이거는 관령 신탁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신탁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관령 신탁에서 제외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신탁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그 보험 가입하듯이 그렇게 막 권유해서 그 가입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건강에 대한 과신. 그래서, 사전에 이제 뭐,
임의후견이라도 지정을 해 놓으면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쉽지가 않고요.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인지 기능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순간에 이런 것들을 법적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증도 받아야 되고 법원의 뭐 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신탁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간단히 보면 대부분 내용들이 뭐 팀장님 말씀하신 것들과 상당히 이제 중첩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탁 가능 계산 범위를 확대를 하는데 뭐 포괄주의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로 뭐 은행이나 뭐 증권회사들 신탁을 많이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포괄주의로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또 그러니까 특정 고객들에 대해서는 신탁 가능한 재산들이 늘어나면서 도움이 될 텐데 과연 이게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서 생각을 했을 때 포괄주의로 가는 것이 꼭 필요할까? 라는 그런 좀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도 많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효용성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긴 하는데 최소한 그 공적연금,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신탁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 청구권, 뭐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뭐 어떤 뭐 치매보험이라든지 이런 그 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반드시 치매 가능 그 신탁 가능 재산으로 포함이 되어야지 어떤 그 국민 대다수들이 이 신탁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겠다. 본인의 금융 재산만으로는 그 본인의 그 신탁을 이용해서 본인의 뭐 요양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당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확대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신탁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허용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단순하게 뭐 신탁의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유용성을 위해서 좀 확대한다기보다도 저는 이거를 좀 그 실물 자산의 유동화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주택연금을 많이 이용을 하죠. 자산을 유동화를 위해서. 하지만 물론 이제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도 신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좀 그 현금화 시키는데 그 신탁이라는 방식을 좀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치매 신탁과는 조금 방식이 좀 그러니까 차원이 좀 약간 다른 신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치매 신탁이라는 걸 통해서 그 내 주택을 신탁을 하고 그 신탁 회사가 신탁업자가 다시 뭐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이렇게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기관에다가 다시 이거를 신탁을 해야지 이게 그 신탁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정된 그러니까 본인이 지정한 방식대로 그 주택연금을 받았을 때 사용이 가능한데 그냥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방식으로만 하게 되면 연금은 나오겠지만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될지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재신탁을 통해서라도 어떤 그 실물 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령 신탁의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금전이 포함되면 무조건 관령 신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신탁한 금전이 뭐 이제 원본 손실이 없는 이제 금융 상품 물론 이제 운영이 될 경우에 이거를 이제 그 관련 신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이제 그 관련 신탁으로 명확하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보험 설계사라든지 이런 그 보험회사의 인프라를 통해서 충분히 신탁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 제사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신탁을 했을 때 뭐 상속세를 뭐 절감해 준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지만 엄격히 얘기하면은 미국에서는 신탁 재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없어요. 없는데 이게 신탁 재산은 그 취소 불가능 신탁 같은 경우 본인의 그 재산과 법적으로 분리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취소 불가능 신탁 같은 경우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재산과 분리해서 상속세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 그 신탁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세제를 운영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 하지만 그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신탁제라는 것이 워낙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세제 혜택을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뭐 취소 불가능 신탁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신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지금 현행
그 세제 하에서 별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단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뭐 그 상속하는 그 재산이 뭐 쉽게 노출이 된다거나 이제 이런 이제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세제 혜택은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일례로 든다면 그 일정한 그 금액 범위 안에서는 뭐 그 운영 수익에 대해서 뭐 과세를 당장 하지 않고 그걸 이제 인출하는 때 시점에서 이제 그 뭐 과세를 한다든지 뭐 본인의 뭐 요양 비용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경비로 사용할 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또 그 소득 공개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의 뭐 세제 혜택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균호 박사님께서는 그 발제 부분에서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보완 설명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신뢰 측면에서 신탁이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추가해 주셨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률은 낮다. 이제 왜 그런가? 그런 이유를 뭐 경제적 유인 부족이나 신탁 가능한 재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홍보나 소비자 교육도 부족하고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판매나 권유할 수 있는 그 인프라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또 추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이제 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 그 신탁 가능한 그 재산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같은 경우 이게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탁 가능 한 그 범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이제 재신탁 필요하고 관리한 그 신탁의 범위를 확대해서 좀 그 운영할 필요가 있겠고 신탁 재산에 대한 그 세제 혜택도 그러니까 미국과는 좀 다른 그런 측면에서 이 소득 공제라든지 그 이연, 그 소득세의 이연 이런 방식으로 좀 도입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두 번째 토론은 우리 그 하나은행의 문재규 팀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규입니다. 일단 저는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짚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합재산 신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 신탁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재산 신탁, 그러니까 재산을 여러 개를 합쳐서 하나의 신탁으로 관리한다라는 측면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종합재산 신탁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은행도 리빙 트러스트를 많이 하면서 부동산, 뭐 금전 같이 신탁을 받아서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뭐 우리가 소위 종합재산 신탁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일본이나 이런 곳과 이렇게 다르게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냐라는 문제는 종합재산 신탁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 그 신탁 목적에 따른 규제를 차별화하지 않아서라고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뭐 신탁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맥락을 같이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잘 되고 있다는데, 그럼 그들은 종합재산 신탁이 규제가 있어서 잘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신탁 목적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름을 가족 신탁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 보험연구원에서도 나온 그 연구 자료가 있는데, 그 그때도 예, 강윤주 연구원님께서 쓰신 리포트가 있어요. 이걸 가족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탁 재산이 무엇든 한 가지든 여러 개든 뭐든 신탁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런 목적의 신탁을 가족 신탁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규제가 좀 정밀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의 그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탁업 현황은 이제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고 대부분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을 전제로 신탁업을 규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정밀하지 못한 것이 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아직도 금융투자상품 여부만 가지고 신탁업을 규율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말만 신탁업자가 하면은 안 될 겁니다, 아마. 자, 업자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신탁업자라고 해서 좋은 일만 하니까 업의 규율을 안 받겠다? 이런 규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투자 상품적인 성격의 신탁업은 자본시장법을 따르겠다. 하지만 신탁 목적이 다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제목을 저는 가족신탁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족신탁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 상품으로서의 규제는 제외되고, 그 밖에 신탁업자가 지켜야 될 그 규율은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적으로요. 그래서 재신탁이라든가 방금 박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뭐 연금의 수급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거나 혹은 수탁자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가 그런 것 타 법들이 바뀔 때에도 어떤 목적을 할 때 예를 들자면 가족 신탁의 경우는 뭐 수급권을 수탁자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탑법도 개정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탁을 신탁 목적별로 이렇게 나누고 금융투자 신탁업은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규제 받고 그렇지 않은 가족신탁에 대한 규율은 탑법 개정이나 혹은 다른 신탁업법의 규제를 만들어서라도 좀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꼭 부동산만 대부분은 돈으로 받을 텐데요. 예, 그래 봐야 돈입니다. 뭐 이제 당신을 위해서 쓰셔야 될 치매 뭐 할 것도 다 돈이고요. 이렇게 받는다 보면은 결국은 금전 신탁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수탁자들이 어, 규제 비용이라고 좀 얘기해 둘게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것처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탁 재산이 금전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투자 상품이 돼버려서 오히려 막 그 단독 운영해야 되고 손님들한테 뭐 투자 위험 알려야 되고 뭐 이건 손실 가능성 있습니다. 뭐 하면서 그 가입 절차만 막 한 30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손님이 안심하러 신탁을 가입하러 왔다가 불안해서 못 가입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가족 신탁의 목적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안전하게 뭐 은행 예금으로 운영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다른 것으로 더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본처럼 그 금전 신탁에 대한 규제를 좀 어, 완화해야 된다. 가족 신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금융투자상품 신탁을 완화해달라. 이거는 저희는 안 들어줍니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지켜야죠. 저희들도. 하지만 이런 가족 신탁의 목적에서는 금전 신탁의 경우에도 일본의 사례처럼 좀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신탁 보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저런 뭐 교육 신탁, 증여 신탁, 뭐 여러 가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그 신탁들이 다 금전 신탁인데요. 그런 것들은 신탁 보수도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업자들은 공짜로 해드릴까요? 아닙니다. 그 금전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예금으로 운용합니다. 대신에 신탁 보수를 안 받고 그거를 어떤 지급 서비스라든가 손님들에게 다른 방식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인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금전 신탁에 관한 규제를 일본을 잘 모방을 해서 그러니까 무작정 합동 운영해달라 아니면 하- 자기 은행 예금 그대로 수탁자 예금을 운용하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가족 신탁의 목적 하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런 효익이 있으니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렇습니다.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신탁업자로 하여금 이렇게 금융투자 상품처럼 운용하게 해야 되는 규제들을 좀 면하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저희도 신탁 보수도 안 받고 대신에 저희 하나은행 예금으로 운용해 드리면 예금 판매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금 판매하면서 얻는 수익으로 만족하고 은행도 나머지 손님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개발에 저희가 더 어, 몰두할 수 있겠다 이런 뭐 제안을 네, 드립니다. 뭐 똑같은 말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탁업자들이 당국한테 요구했던 어떤 규제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을 달리 딱 이렇게 나누고 금융투자 상품에 관련된 건 저희는 규제를 받겠다. 하지만 가족 신탁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일본 규제를 과감히 도입하고 금융투자 상품과 좀 차별적인 규제를 좀 도입해 달라. 그렇다면 좀 더 저희들도 저변 확대를 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기 팀장님께서는 좀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일본이 이렇게 좀 제도 바꾼 이후에 잘 되는데 이거를 이제 따져보면 우리가
가족 신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기존의 어떤 금융투자 상품과는 좀 구별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 규제를 좀 차별화해서 받도록 하는 그런 방안, 신탁 보수도 받지 않고 대신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장을 확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박민선 팀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해보험협회 박민선 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보험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발제해 주신 교보생명 김기환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 손해보험 회사들 중에서 종합재산신탁업을 인가받아서 운영 중인 회사가 없어서 이런 신탁 유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양한 신탁 유형에 대해 알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직 두 개사만 금전 단위별로 지금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합 신탁업을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가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운영하신 실제 경험 사례 그리고 해외 사례들에서 브로드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더 우리 손해보험 업계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회는 2025년 현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공통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돌봄 수요의 유병 기간이 확대되고 있고 노후 자산 관리와 치매 등 인지 기능의 저하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 여기 표와 같이 지금 대다수 주요 국가에서는 지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보험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금융 상품으로 특히 고령 사회에서 자산 관리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험금의 일시급 지급이나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령 수익자의 과도한 소비 방지, 자산의 체계적 관리, 사후 분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탁이라는 수단이 보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지금 주목받는 중입니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주체로서 관련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고객에 대한 누적 정보와 장기적인 안정적인 자산 운영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보험금을 신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업계에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소개된 다양한 신탁 유형 중에서 저희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제외한 유효 대응 신탁, 증여 신탁, 희연 신탁 등 신탁 재산이 보험금에 한정되지 않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러한 신탁을 직접 운영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효율적인지 그리고 신탁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이해도가 충분해서 실제 시장성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된다면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미래지향 증적 사업 모델로서 신탁제도 확대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 가운데 신탁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손해보험 업계도 공감하고 있으며 그간 업계에서 검토해온 신탁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일단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도입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는 현재까지 일반 사망보험금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손해보험 상품을 통한 운영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회적 수요는 상해 질병 사망이나 치매 등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런 사고 발생 시 고령자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전 대응 수단으로서 신탁의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령상 보험금 청구 신탁 요건은 표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 대상에 대해 상해 질병 사망 치매까지 추가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보험 사기 가능성을 우려해서 신탁 대상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신탁 구조 자체가 보험 사기로 직결된다는 근거는 미약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보험 사기 리스크는 보험회사가 내부 통제 장치와 사후 검증 체계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제도의 목적과 실익을 고려할 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보험금 청구 신탁 활성화를 위해서 3천만 원의 최저 가입 요건과 보험계약 대출권 제외 요건을 완화해야 되며 배우자와 직계 좀비석으로 한정하고 있는 수익자 제한 완화도 고령자의 선택과 확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회사의 신탁업 인가 관련입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은 인가사업이며 보험회사 역시 겸허의 형태로만 신탁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험회사가 실제로 신탁업 인가를 받는 데는 상당한 행정 절차와 시간,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인가 단위도 신탁 유형별로 되어 있어서 실효적인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현재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2개의 회사만 신탁업 인가를 받았으며 이마저도 금전신탁만 영위하고 있어서 발제된 유형과 같은 신탁은 별도로 사업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의 신탁업 질종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가 연계 보험 상품 중심 또는 특정 신탁 대상 중심으로 신탁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더 나아가 이제 보험업법상 부수 업무로 전환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관련 신탁 도입 관련입니다. 현재 금융위 보험금융 서비스 TV에서 관리형 신탁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일부 진행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업계 차원에서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말씀해 주셨던 관련 신탁에 대한 개념적인 불명확성과 구체적 사업 모델의 부재입니다. 관리형 신탁은 금융투자가 상품이 아닌 신탁으로 분류될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관리형 신탁 보다 폭넓은 위탁 구조와 신탁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리형 신탁에 대한 개념 정립, 업무 위탁 기준 마련, 사업 모델 도출 등을 위주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 정책적 지원과 업계의 의견 수렴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 업계도 앞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팀장님께서는 이제 손해보험 업계의 관점에서 그 신탁을 이제 바라보고 토론해 주셨는데요. 이제 신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물음도 주셨고, 이 부분은 혹시 가능하시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 측면에서 보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에 지금 손해보험 상품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해 사망이나 질병, 치매 사망까지도 포함되어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조건을 좀 더 완화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보험사의 신탁업 인가 조건이 굉장히 이제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 연계한 그 보험 상품 신탁 업무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리형 신탁에 대해서 뭐 개념 정의라든지 뭐 사업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토론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 발제자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다음 이 청중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김유동 박사님께서 주신 거는 따로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그쵸? 제가 혹시 답변 드릴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요, 뭐 답변 그쵸? 바라고 하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근데 아마 제가 이제 과거에 논의를 저랑 이제 했던 적도 있고 또 그 말씀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제가 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더 이제 좀 높은 인사이트를 또 말씀 주신 것도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네, 그 부분 좀 많은 걸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문재규 팀장님 말씀 주신 거에서 사실 이 부분은 문재규 팀장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건 아닌데 사실은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 신탁에서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종합재산 신탁 얘기하다가 관리형 신탁 얘기하다가 가족부장 신탁 얘기하니까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다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열거주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7개 열거사항을 가지고 1
향해 있는 금전 신탁은 이제 이 사업 단위 자체가 금전 신탁이 분리돼 있고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뭐 유가증권, 부동산, 동산 뭐 이런 것들은 재산 신탁으로 분류돼 있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복합해 가지고 신탁을 하게 되면 종합재산 신탁이라는 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게 저도 이제 법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니까 종합재산 신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건 분명히 이제 재산의 형태별로 묶어놓은 표현인 거지 목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종합재산 신탁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문재규 팀장님께서 하나 리빙 트러스트에서 가족 신탁, 일본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자본시장법 내에서 투자 상품으로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목적이 투자인 거죠. 투자 상품으로 보고 있는 신탁에 대한 거에서 예외적으로 금융투자 상품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 아닌 걸 관리형 신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저나 이제 아까 김규동 박사님이나 말씀드린 관리형 신탁 얘기한 게 이제 가정 신탁이 굉장히 좀, 어,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 뭔가 좀 이 목적으로 분류하는 명확한 용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가족 신탁이어도 좋고 관리형 신탁이어도 좋고 뭐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용어의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게 뭐 관리형 신탁이 됐건 종합재산 신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분명히 투자 목적이 아니고 재산의 관리 목적, 그다음에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생애 설계에서는 재산의 보전이나 이전이라 그러거든요. 재산의 증식이 아니라 증식은 투자 목적이죠. 재산의 보관, 사용, 뭐 보존 행위죠. 그다음에 이전, 상속이나 증여 이런 목적을 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금융업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 좀 배제시켜서 별도의 좀 법체계가 준비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드렸던 거고요.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 동의하시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그 일본의 신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수 체계가 없고 일본이 사실 고령화도 먼저 됐고 신탁업 혁신 방안도 우리보다 20년 먼저 나왔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조금 제도적으로 제가 이제 거기에 제 입장에서 살짝 이의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음, 일본은 신탁은행이 별도로 이제 그 금융업 단위가 별도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안 돼. 겸용 업무로 돼 있고. 근데 사실 일본식 신탁 은행 구조가 되면은 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신탁에 대한 보수, 물론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재산들은 보수를 가져야 되겠지만 금전 관련해서는 그 자체의 여수신 업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운영 업무를 통해서 이익을 이 금융기관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근데 현행법에서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여러 가지 뭐 여수신이라던가 계좌 운용을 통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계좌가 없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수익 구조가 보수 외에는 발생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다 또 통합적으로 좀 이게 또 어떻게 하면은 뭐 은행, 금융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각각의 이제 사업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뭔가 포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제가 따로 뭐 답변 드려야 될 건 없으시? 없고요. 네, 잠깐 제가 네, 그래서 저는 보험 뭐 은행업에 종사하지만 네, 각 그 겸용 신탁사들이 집중할 것들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맞습니다. 들자면 네,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 요번에 도입된 거는 저는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되게 환영할 일이라 생각을 하고 네, 201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겨우 이제 10년이 넘어서 이렇게 됐는데 보험사들은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이익을 만들어낼 자산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신탁을 맡아둠으로써 거기서 또 자산 운용을 해서 보험금만 안전하게 지급하고 그 자산 운용에 관한 수익은 또 수수료로 계속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의 어떤 이익 구조를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 어떤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은행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금을 운용해서 원래 뭐 NIM이라고 하죠. 그 정도 마진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탁 서비스에 저희가 또 집중을 해드리고 예를 들자면 보험사 같은 경우는 또 보험사나 증권사 신탁은 지점이 없어요. 손님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저희가 보험 상품으로 신탁 자산을 운용해야 된다면 보험업 신탁업자한테 재신탁을 맡겨드리는 거고요. 어떤 보험 상품에 관해서 저희는 손님들한테 지급해드리는 역량에 좀 더 저희가 그러니까 지점이 많고 직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서비스를 저희는 더 집중을 한다거나 이렇게 서로 잘하는 부분을 협업할 수 있고 한다면은 뭐 재신탁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 서로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거 이제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사실 금융이라는 게 진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금융 영역들이 좀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약간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보험증권 신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험사는 좀 그 수익 구조가 다른 부분이 대부분 증권이나 은행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융상품으로 발생된 수익이 고객 몫으로 가요. 근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사업비 발생이 많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무배당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약속돼 있는 이익을 주는 것 외에는 이제 보험사가 운용을 해서 이익을 창출한 건 이제 보험사 이익으로 들어오거든요.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발생되잖아요. 그 보험금이 들어왔을 때는 얘가 이제 신탁은 기본적으로 고유 계정으로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신탁의 이익을 고객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현재 현행법으로는 가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일반 계정으로 보험사 일반 계정으로 통합 관리가 돼야 이게 자산운용 이익을 보험사가 가질 수 있는 건데 얘는 고유 계정으로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제 의도 네. 하나만 좀 정리해 네. 드리면 네. 그래서 그 이제 신탁업자로서의 보험사가 이제 네. 고유 계정에서 나온 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 손님은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유자녀나 유가족에게 이제 지급되도록 뭐 어떤 조건에 따라 지급되도록 설계가 돼 있을 텐데 그럼 예를 들자면 이제 보험금 생명보험금 사망보험금 5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것이 그냥 있지는 않겠죠. 예금이든 다른 상품으로 운용을 하면은 그걸 그대로 손님한테 줘야 된다기보다는 그때 신탁 보수를 또 그쵸. 만- 보수를 받아요. 예, 이게 아니라 네. 그때는 이제 신탁업자의 신탁 보수로서 뭐 맞습니다. 2% 운영하면은 예를 들어서 1%를 신탁 보수로 받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돌아가신 다음에 보험금이 증액될 거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편취 낭비될까 봐 하시는 거니까 네. 그 욕심은 조금 손님도 예, 보수를 충분히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희 이제 그 박민선 팀장님께서 질문 주신 거 제가 정말 죄송한 게 우리 그 우리 우리 교수님께서 제가 계속 집중해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거는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부분을 놓쳤어요. 그게 아까 어떤 내용이었죠? 그 부분만 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이제 효율적인지 아마 손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아, 많이 달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은 이게 제가 이 신탁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현재 뭐 저도 사실은 다양한 업종에 증권사의 고충, 또 은행의 고충, 손해보험사의 고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그냥 언뜻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은행이나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그 자신의 다양한 니즈를 금융상품으로 요청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은 이 자체가 사망했을 때의 보장, 또 내가 아팠을 때의 보장,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이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나 아니면 유언 대용 신탁, 뭐 이런 쪽이랑 고객의 니즈랑 좀 결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애매한 게 이제 증권사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니즈 자체가 약간은 좀 어떤 고객의 생애 설계 관점에서 뭐
그 전체적인 생로병사나 아니면 나의 재산 관리랑은 조금 이제 다른 영역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했을 때 가장 이제 손해보험사가 이 종합재산신탁 사업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사실 그동안 이렇게 고민해 본 바가 없어가지고. 근데 한 가지 아까 질문 주신 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이 사업 인가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제가 뭐 따로 연락 주시면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음, 중간에 이제 어차피 중간에 이제 과정에서 컨설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또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금융감독원인 이제 사전에 이제 심사를 하고 본 심사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게 힘들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히 정하고 이제 그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시장성 부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어, 비즈니스 모델을 정할 때 이에 대한 비즈니스의 어떤 수익성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한다. 보다는 저는 사실은 저희 회사는 좀 뭐 특수할 수도 있는데 고객의 니즈 관점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고객의 니즈 관점에 있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안에서 수익 모델을 또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얘는 사실은 아까 보면 이제 당장에 어떤 이 산업에서 어떤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저희나 하나은행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른 신탁업자들이 당장에 지금 이게 단기간 내 수익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크게 기대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은행도 미래지향적인 거죠. 또 손님 수 증대에 그렇죠. 그런 예, 네. 그래서 관점 자체가 이 산업을 시작하는데 어떤 손익 분석, 단기적인 수익성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한테 어떤 니즈를 주고 향후에 어떤 국가적으로나 지금 어떤 시대 흐름상에 이 산업이 뭐 장기적인 어떤 그 사실 저희는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거에 대한 대체 산업이 필요성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한 건데 손해보험은 좀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청중석에 굉장히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그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고, 예,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누구 지정해서 그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그것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스트레이트 뉴스 조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따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특수자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최근에 자본시장에서 증권형 토큰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험 업계에서도 STO를 보험 신탁에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현업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게 맞다면 좀 어떤 방향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공유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신탁업을 시작을 하고 사실 이제 STO 관련된 자산 유동화 혁신금융 서비스라고 하죠. 예, 그 부분을 지금 이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언론 기사에 보시면은 교보생명 자산 유동화 관련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관련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STO라는 부분이 이게 기술적인 측면인 거지 기존의 어떤 우리가 자산 유동화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존에는 우리가 자본을 취득하는 어떤 방식이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혹은 나의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이제 취득하죠. 자본을 모으죠. 이제 그런 방식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공장이 기계를 하나 사요.
기계를 한 200억 주고 기계를 사는데 200억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모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도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한 200명 정도한테 너네가 1억씩 투자해. 그러면 이 기계는 너희들 거야. 이 기계가 돌아가면서 기계에서 나오는 이익은 당신들한테 줄게. 그러면 이제 이 공장의 기계가 자산 유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계는 그 기계 자체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 신탁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 이제 공신력이 있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재산이 담보 역할을 하거나 유동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신탁은 필수 여건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유동하고 있는 것 중에 STO는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유동화를 하는 그 이제 기본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유동하는 데 신탁을 저희한테 하는 거고요. 그거를 개인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주는 거를 기존의 증권 형태로 할 거냐, 전자신청, 전자증권 형태로 할 거냐. 근데 STO는 말 그대로 이제 블록체인 형태로 해서 고객들에게 하는 그 형태만 달라진 거지. 사실 그거는 뭐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똑같거든요. 근데 STO가 궁극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존의 종이증권이나 아니면 전자증권은 다 이 발행 금융기관에서 컨트롤을 해요. 근데 STO라는 거는 분산업장이기 때문에 이걸 투자한 사람이 이 업체에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한테 지갑 형태로 넘겨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미래에는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STO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조각 투자라던가 자산 유동화는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기초 자산이 계속 신탁이 활성화되는 뭐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법제도도 개선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신탁 제도가 더 개선이 됐을 때 그런 어떤 조각 투자라던가 뭐 자산 유동화에 대한 것들이 더 발전을 해 나갈 수 있겠죠. 답이 혹시 되셨을까요? 네, 네. 다른 분, 예. 네, 뉴스독서 손일영입니다. 저는 공공신탁 제도랑 민간신탁의 공존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하고 또 활성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실 이 이유가 그 일반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또는 신탁 가입자 입장에서 그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서 신탁 가입을 되게 망설이는 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신탁 제도가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신탁과 민간신탁의 고객 범위 설정과 또 시너지 방안에 있어서는 업계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또 이게 업계와 금융당국 또는 정부와 지금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뭐 팀장님도 답변이 다르실 수 있고 저도 다를 수 있는데 네. 공공신탁은 지금 확정된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민영사들 입장에서 뭐 은행이든 뭐 보험사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 협업을 고려할 수 있을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구체적인 모델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또 그거를 또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글쎄 뭐 정확하게 뭐 어느 누구도 답변 드리기 어려운 이제 그런 질문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제 뭐 대응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로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공공성과 어떤 민간의 영역은 분명히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민간의 영역에서는 발생하는 수익의 부분에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 측면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이로움이라던가 이제 혜택, 이제 국민들이 누릴 혜택 이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임의후견 아까 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임의후견이 안 되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임의후견을 하려면요. 임의후견은 이제 무조건 공증정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내 딸이 내가 완전히 중증 치매가 되면 어떤 사람이 초기 치매예요. 완전 중증이 되면 내 딸이 돌봐줄 거야.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초기 치매잖아요. 공증인한테 가서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증인은 이 사람의 의사 능력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후견 개시는 언제 하냐? 중증 질환이 됐을 때 후견 개시를 할 텐데 그 중증 질환이 됐을 때는 문제가 뭐냐? 그 후견 개시는 이분이 완전히 정신이 아웃돼야 후견 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임의후견 신청을 할 때는 정신이 완전히 멀쩡해야 되고요. 후견 개시할 때 완전히 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사실 치매라는 게 하루 종일 불안전하고 하루 종일 멀쩡하고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후견 공증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자, 두 번째는 임의후견 감독인을 지정해야 되는데 보통 가정법원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게 한 5억 기준이면은 1년간에 그 후견 감독인에 대한 보수가 또 한 6, 700만 원 나갑니다. 그럼 그 보수율이 벌써 한 1.5% 돼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다냐? 계속 가정법원에다가 재산 신고해야 되고요. 부동산 같은 거 매매하려고 그래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 임의후견인이 사실은 이 재산이 10억짜리인데 5억이라 그러고 5억에 팔아버려요. 그럼 5억은 자기가 편취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는 또 못 팔게 해요. 가정법원에서. 그래서 임의후견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공공의 영역으로 간다면 만약에 법무부나 우리가 지금 10월 달 되면 공공신탁이 아까 전혀 없다기보다는 10월 되면은 공공신탁 영역에 그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월부터 시행을 하죠. 아닌가요? 제가 그 기사, 예, 그, 안 하나요? 예, 그 언론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 국민연금공단이랑 건강보험공단 통해 갖고 하는 걸로. 그죠? 예, 도입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성년 후견이 아니라 이제 미성년 미성년 지적 장애인은 최초로 이제 공공신탁이 10월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영역들 정말 사회적으로 치매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지적 장애인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을 특별히 돌봐야만 사회에 안전망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복지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한다. 이런 영역들은 이제 공공 영역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이런 부분들도 도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 국민연금을 일반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서 계속해서 매월 지급하고 뭐 하는 부분들에 있을 때 이게 민간 영역에서도 보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거의 왜냐하면 이번 달 국민연금 들어왔다가 생활비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다음 달 국민연금 들어왔다가 또 생활비로 다 빠져나가고. 그 사실 이게 민간에서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임의후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민간에서 기존의 어떤 법적인 임의후견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법무부라던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데서 뭐 통합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관리한다? 뭐 그런 것들이 더 용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에서 각자의 어떤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들이 맞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 시간도 상당히 지났고요. 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세미나는 이제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어떤 그 목적을 이제 투자 목적이 아닌 그 재산 관리 목적 보전이나 이전 목적의 신탁은 가족 신탁
처럼 일본처럼 그런 식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규제도 좀 달리 가져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유익한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발제해 주신 우리 김계환 팀장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세 분의 패널 토론자님 그리고 이렇게 그 오랜 시간 청중석을 지켜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